안녕하세요. 홍석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2의 섹션 5 V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페이지 51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V 모델은 이러한 형태로 생겼는데 실제로 폭포수 모델을 약간 이렇게 꺾어 놓은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물 중심의 폭포수 모델, 그리고 각 개발 단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V 모델, 같은 형태 부분인데, 폭포수 모델은 이렇게 쭉 내려와 있죠. V 모델은 이렇게 된 형태고요. 여기서 이제 뭐 자세한 내용 8장에서 다룬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가지고 8장은 우리가 시간이 남았을 때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실제 이제 프로젝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 모듈 설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상세 설계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걸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현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모듈 설계와 단위 테스트를 이렇게 엮어놨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이제 상세 설계의 모듈이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코딩한 게 제대로 됐는지 상세 스펙, 그러니까 프로그램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단위 테스트인데, 실질적으로 V 모델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연계가 되어 있지만 단위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구현하고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걸로 이렇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책에 나온 간단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단위 테스트는 5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단위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개별 모듈을 검증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단위 테스트는 모듈 테스트라고도 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 그러니까는 실제로 프로그램 내부에 있는 함수라든지 서브루틴, 그리고 컴포넌트 등이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지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존재하는 논리적인 오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상세 설계 사용서의 내용대로 정확히 구현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게 단위 테스트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통합 테스트 부분인데요. 통합 테스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일단 책에 나온 이론을 간단하게 이론적인 그 데피니션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목표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통합 테스트에서는 단위 테스트를 마친 각 모듈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찾는다. 그리고 주로 모듈 사이에 인터페이스 오류는 없는지, 모듈 사이에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또 모듈이 올바르게 연계되어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통합 테스트에서는 통합 후의 결과가 정확한지 검증한다기보다는 모듈 상호 간에 잘 결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합 테스트의 예를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학교 시스템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통합 테스트를 할 때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학교의 포털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볼 때는 수강 신청이 몇 명이 됐는지 그렇게 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출석부를 프린트할 때는 실제로 출석부를 프린트 화면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적을 조회하고 싶을 때는 성적을 조회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수강 시간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석부를 출력을 한다든지 성적을 조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각각 넘어가는, 그러니까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보는 것들이 통합 테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게 두 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이제 ATM 기기를 볼 때 이런 부분도 이제 통합 테스트가 해당이 되는데요. 처음에 ATM 기기에다가 내 카드를 집어넣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체를 할 건지 아니면 돈을 찾을 건지 그런 걸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돈을 찾을 때는 제가 ATM 기기에서 실제로 이제 돈을 찾겠다라고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의 어떤 개인 정보 아니면은 카드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놓고 카드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이제 그 카드에서 정보 확인이 되니까 찾을 금액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누르고요. 그러면은 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단계의 흐름. 그러니까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연결돼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많이 연습하는 게 통합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ATM을 통해서 이체를 할 때도 내 정보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체할 상대방의 정보의 계좌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그 계좌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체 금액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체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눠진 거를 서로 묶어서 테스트하는 거를 통합 테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 문서의 부분에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검증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V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방법론을 쓸 때 설계 단계에서 실제로 시스템에 관련된 설계 작업도 진행을 하지만 통합 테스트 계획서의 기본적인 초안들을 아키텍처 설계 때 주로 작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쓰는 그러한 방법론 상에는 실제로 설계 단계에서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즘에는 이제 통합 테스트 실제 실무적인 부분에 통합 테스트와 시스템 테스트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통합 테스트하고 시스템 테스트를 분류를 한다면은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비기능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하고요. 통합 테스트는 기능적인 요구사항, 그러니까는 기능적인 요구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업무 기능이 잘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요. 시스템 테스트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인 성능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정의를 좀 읽어드리면요. 목표는 모듈이 모두 통합된 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개별 모듈의 단위 테스트가 끝나고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통합 테스트까지 끝나면 시스템 테스트를 통해서 시스템 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 테스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구 분석의 내용들을 보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할 주체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다 완료한 다음에 그 개발된 거를 유지보수 팀으로 넘기든지 이제 은행 쪽에 있는 전산팀으로 넘기는데, 그럴 때 하는 테스트가 인수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 테스트를 보면은 시스템이 예상대로 동작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는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인수하기 전에 사용자가 요구 분석 명세서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테스트가 끝나면 사용자는 인수하겠다고 허락한 것이므로 시스템을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프로젝트를 종료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인수 테스트 부분도 실제로 요구사항 분석한 내용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인수 테스트를 하는 이제 주체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내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워터풀 모델 같은 경우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요구 분석을 다 끝내고 나서 해당되는 산출물, 그러니까 요구사항 정의서나 요구사항 명세서들을 갖다가 고객들하고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인스테스 단계에서 고객들이 실제로 시스템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현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하냐면은 이 요구 분석의 내용들을 보고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섹션 06에 있는 진화적 프로세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적 프로세스 모델을 보면은, 진화적 프로세스 모델은 선형 순차적 모델의 대표적인 방법이 폭포수 모델을 워터풀 모델이었다고 하면은, 진화적 프로세스 모델의 대표적인 방법은 프로타입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등장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면요, 폭포수 모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 작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분석 단계가 끝났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폭포수 모델은 그러한 형태의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로운 요구가 수시로 발생해서 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진화적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자, 진화적 프로세스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초기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가상으로 실행되는 초기 버전의 프로타입을 만들고,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심의 화면과 실행 후 나타나는 가상의 결과 화면을 봅니다. 그런 다음 변경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거나 추가해서 2차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을 합니다. 요게 이제 진화적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초기 요구를 만들면은 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갖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그 1차 프로타입은 실제로 화면의 껍데기 디자인,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형태의 화면의 미래 모습들 좀 보여주고요. 요게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면은 사용자가 그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수정된 2차 요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차 프로타입을 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또 보여주고 N차 상태로 해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 이제 실무적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하면요,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실제 방법론들이 워터풀 모델 형태의, 그러한 이제 정보공학 방법론의 워터풀 모델이 비슷한 형태인데, 워터풀 모델의 형태에다가 진화적 프로세스 모델을 실제로 부분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워터풀 모델의 단점이 뒤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장점은 뭐냐면은 단계를 끊어내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변형 모델인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체크하기도 좀 편하고요, 관리 측면에서는. 그리고 뭐 분석 단계가 끝났을 때는 한 15%, 전체 프로젝트의 15% 끝났다, 뭐 설계가 끝나면 전체의 35%, 뭐 구현이 끝났다면 전체 70%, 그리고 전체 65%,
테스트가 끝났다면 85%.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된 인력이 투입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명확하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커스터머, 고객 회사로부터 중간중간에 중도금이라는 돈을 받을 때 이러한 형태의 실제로 방법론을 쓸 때는 좀 편안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워터풀 모델을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커스터머, 고객들이 최소한 최초로 개발된, 내가 요구된 대로 개발된 걸 볼 수 있는 부분은 빨라야 통합 테스트 정도 수준입니다. 단위 테스트가 끝나고. 근데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수정해 주세요.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수정 요구사항을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거의 분석 단계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설계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수정 요구사항이 많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프로젝트에 많은 분쟁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워터풀 모델에다가 진화적 프로세스 모델의 초기 프로타입, 특히 초기 프로타입을 기본 설계 단계에서 적용을 하면은 실제로 화면을 디자인을 할 때 화면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코딩까지는 하진 않지만 실제로 화면 자체를 갖다가 보여주고 화면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사용자한테 보여줍니다. 그럼 사용자가 이 화면을 보고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는데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쓰는 화면들이 자기가 원하는 화면으로 나오면은 큰 실제로 커다란 요구사항의 변경들이 많이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비기능 요구사항인 성능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자의 만족을 위해서는 화면 베이스의 프로타입 모델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화면 베이스의 프로타입 모델을 실제로 개발을 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형태들을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실무 프로젝트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프로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더 알아볼 텐데요. 프로타입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에 앞서서 미리 제작해보는 원형 또는 시제품으로 제작물의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 우리가 이제 건물로 따지면은 모델 하우스에 있는 것들을 프로타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프로타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의 프로타입은 실제로 화면을 가지고 화면을 보여주는 것들을 프로타입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프로타입 부분을 보면은 정식 절차에 따라서 완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전에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서 일단 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을 사용자와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타입의 대부분 부분들이 화면에 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프로타입 모델의 개발 생명 주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프로타입 모델은 이렇게 계획,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구가 불투명하고 요구사항의 변화가 계속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비용이 많이 필요한 대규모 시스템이나 새로운 혁신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 개발 전에 프로타이핑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타입 모델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은 약간 이제 요구사항 정의에 중심적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구 수정을 하고 빠른 설계, 그리고 프로타입 개발을 하고 고객 평가를 하고 프로타입 조정하고 구현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타입 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법론상에서는 이렇게 구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은 간단하게 가지고 가고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형태가 구현되는 부분들이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서 많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법론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분석부터 설계 단계까지, 특히 이제 기본 설계까지 이러한 형태로 프로타입 모델을 나눠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봤지만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에다가 실질적으로 설계 부분들이 프로타입 모델을 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설계하는 부분들은 설계 모델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방법론의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의 뒷부분을 보면은 물을 끓인다. 그 다음에 스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라면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방법론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물을 끓이고 스프보단 라면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스프를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도 큰 무리가 없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방법론을 갖다가 프로젝트의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방법론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 프로젝트에서 적용을 할 때, 특히 이제 국내 프로젝트는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을 매우 간결하게 가지고 가면서 특히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텍스트 베이스로 주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실제로 프로타입 모델에 대해서 구현을 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프로타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종 프로타입을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최종 프로타입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개발해가는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이 있습니다. 자, 프로타입 모델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과 진화적인 프로타입 모델이 있는데요.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은 실질적으로 최종 프로타입을 버리고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은 실제로 모델 중심으로 이제 모델 하우스 같이 실제로 모델로서만 사용하고 버리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 프로타입을 버리지 않는 경우,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은 최종 프로타입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로타입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 현재 그림처럼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복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프로타입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자와의 대화하는 도구로 프로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프로타입을 통해서 결정된 사용자의 요구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 프로타입은 더는 쓸모가 없는 거죠.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개념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가봐도 아무리 잘 지은 모델하우스일지라도 전기나 난방, 수도시설을 보완하여 완전한 집으로 만들어서 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보면 될 건데요.
실제로 요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설계를 하고 프로타입을 개발하고 고객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러한 형태로 모델하우스를, 그러니까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을 만들고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이 봤을 때,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분석, 설계, 구현 이런 형태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경험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 제가 주로 경험했던 프로젝트는 이렇게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을 활용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을 활용을 했는데요. 특히 금융권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여기서 이제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사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구현된 프로토타입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최종 시스템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빠르게. 그 다음에 프로타입을 만들고 화면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수정 요구사항을 계속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분석이 끝나고 여기서 설계, 특히 이제 기본 설계, 상세 설계에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돌리고요. 실제 방법론상으로 보면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 형태를 돌리고 이제 여기서 화면 단위가 완성이 되면은 상세 설계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프로그램 스펙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 스펙이 만들어지면은 그 이후부터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 구현 테스트를 해서 최종 제품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국내에 대규모 프로젝트 환경에서도 매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을 만들면 모델을 만들 때 모델을 뭔가 만들지만 그 모델을 버리면은 모델을 만들 때 드는 어떤 비용적인 금액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거를 누군가가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걸 누군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에 비용 낭비도 있고 실질적으로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력들의 노동력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리를 잘하고 계획을 잘하는 멤버들은 주로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 형태를 실무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타입 모델의 개발 절차 부분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요구사항,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걸 잘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저도 거의 한 실제 현장에서 뛴 프로젝트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20년에서 30년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은퇴를 하는, 만약에 30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30년 하면 60살이 되거든요. 은퇴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그러한 시간 중에서 저는 조금 일찍 25살부터 실제로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20년 정도를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요구사항 정의하고 분석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은 특히 이제 한국에서 한국말로 같이 얘기하는데 분명히 같이 회의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형태의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요구사항을 우리가 한글로 써가지고 검증을 했는데도 나중에 실제로 개발을 한 이후에 화면이 구현이 되면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네요.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주 매우 여러 번 그리고 다른 사례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례를 들어가면서 명확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확인이 되면은 이제 프로타입 설계를 합니다. 두 번째인 프로타입 설계를 하는데요. 이때는 완전한 설계라기보다는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자하고 이제 화면을 일단은 디자인을 계속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면을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디자인이 됐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프로타입 설계를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화면을 디자인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비용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뭐 사전에 사용자하고 이제 사용자가 아주 베테랑이면은 이렇게 화면을 디자인을 해놓고 여러 개의 화면들이 인터페이스 중심이라는 거는 화면 간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고리까지 사전에 프로타입 설계를 통해서 확인하면 매우 좋겠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이거는 건축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타입 설계를 한다면은 하나의 모델아웃을 그려놓고 그 옆 모델아웃을 하나가 아니라 그 옆에까지 연결이 되는 형태. 그러니까는 모델하우스를 하나의 내부 구조가 아니라 두 개의 내부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화면 간의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 간의 인터페이스 설계까지 프로타입 때 보여주면은 매우 훨씬 더 이해도는 많겠죠. 그런데 이제 프로타입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그러한 이제 인력이라든지 비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 실전 프로젝트에서는 화면 정도만 그려가지고 그 화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쳐 나가면서 프로타입 개발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프로타입 개발은 완전히 동작하는 완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화면을 통한 사용자의 요구 항목 확인인데요. 출력 결과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화면을 만든 다음에 주요한 버튼을 만들어서 요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화면이 어떻게 넘어가고, 이러한 형태로 완전히 동작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주요한 형태의 기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프린트가 출력되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어떤 껍데기 측면에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사용자에 의한 프로타입을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사용자에 의한 프로타입 평가를 하는데 프로타입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추가 및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타입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타입 평가를 한다는 거는 내가 개발한 것들을 갖다가 사용자와 같이 검토를 해보고 이 화면이 있는데 버튼이 이쪽 왼쪽에 상단에 버튼이 있는데 이거 오른쪽 상단으로 옮겨주세요. 뭐 이런 형태의 그런 요구사항 수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면이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갖고 화면 사이즈 작은 것 같은데 화면을 좀 더 키워주세요. 여기가 파워포인트면은 상단에 있는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상단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뭐 내용들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뭐 이런 형태로 좀 할 수가 있는 게 프로타입 평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현은 최종적으로 프로타입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된 프로타입에 대해 수차례 사용자 평가를 거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최종 프로타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완성된 프로타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실험적 프로타입 모델로 갈지 아니면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로 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타입을 여러 차례 사용자 평가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구현을 하는 것들이 프로타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프로타입 모델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프로타입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가시성이 약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매우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했죠. 요구사항 변경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시적인 결과인 프로타입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되어 구체적이고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구사항을 한 번에 정의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요구 분석 명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석 단계에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제가 실무 환경에서 설계 단계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분석 단계에서 만약에 좀 더 우리가 방법론을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분석 단계에서 프로타이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사용자 요구사항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사용자는 초기 프로타입을 사용해 봄으로써 예상치 못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모습인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개발 초기에 만족감을 가져서 개발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최종 제품이 나오므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용자가 얼마나 관심을 초기에 많이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초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만족하는 그러한 제품이 나올 확률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프로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타입 모델의 단점은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로 인해서 필요한 투입 인력과 비용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개발된 프로타입으로는 완전히 동작할 수 없는데도 사용자에게 빠른 시간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처럼 착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뒤에 단계를 잘 모르면은 프로타입 모델을 보여줬을 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완성이 되겠네, 이렇게 나올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개발자 입장에서는 프로타이핑 과정을 관리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폭포수 모델 같이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이정표, 마일스톤이죠. 이정표나 산출물을 생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발 종료나 개발될 소프트웨어의 목표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프로타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얘기를 했는데요. 프로타이핑을 할 때 단점은 뭐냐면은 프로타이핑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받는 거는 좋은데요. 프로타이핑에다 너무나 많은 과도한 정도의 노력을 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타이핑에서 초기 화면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너무 구체적인 건 좋은데 이게 처음에 계약한 그러한 이제 개발의 내용 범위들이 계약한 범위를 초과했을 때 또 다른 이제 실제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계약상의 그런 범위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프로타이핑 과정에 대한 통제하고 관리 부분의 어려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제 한 20여 년간 진행했던 프로타이핑 모델을 활용을 할 때는 20여 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이 화면을 보여주는 형태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실제로 진화적 프로타입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제 설계 마무리를 하고 구축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프로타입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